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오늘 부자병법에서 새로 선보이는 코너 초대석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즘 머리 아파하시는 이 세금 문제를 쉽고 또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지병근 세무사님을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이렇게 부자병법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세금 게스트로 해가지고 처음 이렇게 게스트로 이렇게 그 초대를 받았다고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좀 유용하게 또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튼 이 요즘 세금이 너무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픕니다. 오늘은 그 세금 중에서 취득세 부분을 좀 우리가 다뤄볼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택 취득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다뤄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지방세법이 개정돼가지고 예전에는 굉장히 단순했거든요. 그냥 1%냐 2%냐 3%냐였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죠. 근데 지금은 12%까지 올라갔어요. 오늘 함께 이제 저하고 취득세 부분이 어떻게 변경됐고 또 어떻게 또 절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지 절세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초대석 첫 시간입니다. 세금에 고민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해답을 얻어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무사님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또 책을 쓰셨던데 이건 언제 출간된 책이죠? 이거는 5월 달에 이렇게 출간된 책인데 부동산 세금의 정석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줬어요. 그러니까 좀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려운 책이지 않느냐. 우리 수학의 정석처럼.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뭐 전문 서적은 아니고 우리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워낙 많이 바뀌고 워낙 어렵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쉽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일단 그림이 많이 있어서 좀 다행이네요. 보기 쉽게 해놨어요. 그림하고 표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페이지는 무려 40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대신 글씨가 좀 크네요. 커요. 다행이네요. 컬러풀 하잖아요. 여러분, 자 세금에 대해서 이거는 광고 안 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세금의 정석 여러분 한번 사서 보시면은 우리 지병근 세무사님께서 이렇게 세금을 쉽게 풀어주셨다고 하니 저도 사인 받은 거 하나 받았으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궁금한 거 참고하겠습니다. 말씀해주세요. 또 많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초대석 첫 시간은요. 여러분들께서 자주 묻는 그 취득세 관련된 질문을 저희가 한번 추려봤어요. 자, 그러면 첫 질문을 제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주택 취득세가 확 바뀌었는데 맞습니다. 일단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동안의 주택 취득세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냥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면은 1%, 6억에서 9억 사이면은 2%, 9억이 이제 넘었을 때 비로소 이제 3% 취득세율을 적용했었거든요. 했었죠. 근데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때 이제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이제 다 박아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취득 부분 보면은 다주택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동안 취득가액에 따라서 1에서 3%의 취득세율을 적용했는데 이제는 8% 또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취득하는 주택이 몇 번째 주택인지 그리고 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면은 두 번째 주택부터 중과 그러니까 8%, 세 번째 주택은 12%. 근데 만약 이 주택이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다고 하면은 두 번째 주택까지는 봐주겠다. 그리고 이제 한 채는 더 봐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택부터 8%, 네 번째 주택부터 12% 이렇게 이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다주택자분들과 아무튼 관련이 좀 깊지 않습니까? 깊죠. 왜냐면 다주택자들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추가로 취득하는 것들은 당연히 두 채, 세 채 그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8% 또는 12%의 이제 취득세율이 바로 적용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주택이 한 채가 있는 분이신데 노후 대비 목적이나 뭐든 두 번째 집을 좀 작은 거라도 하나 사시려고 한다면 바로 취득세가 한 8배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치명적이죠. 진짜 머리 아파하시는데 아무튼 이게 뭐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이냐, 뭐 조정이냐 비조정이냐에 따라서
이게 한 채 더 약간 추가로 보너스가 얻어지는. 맞습니다. 네. 중간에 기준이 하나 여유가 생기는.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주택이 몇 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이 몇 번째 내가 주택인지 새로 하고 취득하는 주택이 몇 번째야? 예, 그리고 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게 네. 이제 키포인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되겠습니다. 그런지 비조정 지역 자꾸 찾으시는데 그러니까 비조정 비교는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취득세에서도 또 한 채 여유가 있는데 네네. 궁극적인 거는 이제 양도세 때문에 그래요. 아, 주택이 뭐 내가 100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네.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팔 때는 중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예. 아무튼 이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이 세금과 세금 가장 엄청- 연관이 깊은 규제 지역 중에 하나이다. 맞습니다. 뭐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이 세금과는 더 직접적인 연관이 깊은. 세금에서는 솔직히 투기 과열지구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아니냐. 예, 그게 이제 키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결국 이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예. 이제 우리가 새로 취득하는 취득세가 그 새로 사는 주택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가? 그렇죠. 뭐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뭐 이런 예외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예외를 한번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좀 궁금한 점을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키포인트가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이 이제 몇 번째 주택인지 그리고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이제 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주택 수에 불구하고 불구하고 또 주택 소재지에 불구하고 무조건 기본세율을 무조건 기본세율. 적용하는 특례 주택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정부에서 그냥 해주진 않겠죠. 아, 그렇죠. 어떤 주택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네. 투기 목적이 아닌 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공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내가 주택이 여러 채 있다 할지라도 요거에는 중과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집들입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첫 네. 번째가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아, 공시가 1억이야. 네, 맞습니다. 시가가 아니고 주택 공시가격. 그러니까 네. 시세로 보면은 당연히 1억 그 공시가격보다는 이제 높겠죠. 그 주택은 이제 투기 목적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택을 살 때는 내가 주택수가 뭐 100채가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1에서 3%의 기본세율인데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맞아요. 이하의 주택 해가서 싹쓸이 한다는. 맞아요, 맞아요. 예, 이게 이제 왜 그러면 주택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하고 투자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택수에 불문하고 무조건 1% 세율이 적용되는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네.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던 이유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 공시가 1억이야. 예. 이게 좀 중과세 예외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사례이다. 예, 물론 이 주택 말고 네, 공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중과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주택으로 아하.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주택이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 아파트 단지 1층에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 예. 그것도 주택이잖아요. 네. 그거는 공익 목적이 크잖아요. 애들 키워야 그렇습니까? 되니까. 그러니까 노인복지주택, 뭐 문화재주택, 그다음에 가정 어린이집 이런 주택은 공익 목적이 크다고 해가지고 어린이집이 좀 땡기는데. 괜찮아요. 어린이집 왜냐면 양도세에서도 이렇게 특혜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괜찮습니다. 그게 신도시마다 약간 어린이집 들어갈 만한 것들이 또 이제 미리 허가받는 것들이 피가 붙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 그러면은 예외는 또 중요한 예외 주택이 있을까요?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들이 이제 1억 이하. 가장 대표적이고 나머지들은 공익 목적이니까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갖고 취득하는 그런 분들한테만 이렇게 적용된다라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인들한테 그 조금 메리트가 있는 것을 또 하나 뭐 말씀드린다면 농어촌 주택. 농어촌. 시골에 있는 농어촌 주택은 이건 투기 목적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잘 안 오르니까요. 예. 또. 그러니까 그런 주택은 뭐 1에서 3%의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데 그렇군요. 이거는 뭐 특수한 케이스겠죠. 네. 예.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이 공시가 1억 이하의 부동산의 열풍이 상당히 이제 또 많이 불어온 그 이유가 다 있군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두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A주택하고 이제 B주택.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주택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다고 하면은 네. 아까
두 번째 주택 두 채를 갖고 있다가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이 세 번째 주택이고 그렇죠.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하면은 12%의 취득세율이 맞아요.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이 설령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1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무조건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특례에 또 다른 특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또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네. 그 지역에 주택 공시가격이 굉장히 낮거든요. 왜냐면 노화된 빌라라든지 맞아요. 다세대 주택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데는 대부분 1억 원 이하의 주택인데 네. 그쪽 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했다고 했을 때 이거를 투기 목적이 없다고는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라 할지라도 지정 고시된 지역, 정비 지역으로 아하. 그런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인정 안 하겠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될 게 무조건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라고 해가지고 나 1% 취득세율만 적용되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외에 예외가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항상 취득할 때 이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인지 네. 또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지역인지 아하. 그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좋은 팁이네요. 예. 그렇군요.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것 또 한 있습니까? 한 가지. 왜 그러면 요즘 1억 원 이하를 네네. 너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아까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1%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씁니다. 어떤 머리냐면 주택 공시가격이 2억 원이에요. 네. 2억 원인데 내가 이거를 지분으로 취득합니다. 40%만 취득을 해요. 그러면 내가 취득하는 지분은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내가 취득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1% 세율 적용받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잔머리를 쓸까봐 정부에서 우리 일부 지분만 취득하거나 아니면 네. 그 부수 토지만 취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도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여부는 전체 가격을 갖고 판정을 한다. 그 부분 좀 그거는 편법을 막는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요. 예, 정부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그 점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벌써 우리가 이 공시가 1억 이하에 대해서 지금 아주 짧은 시간을 들어보니까 도움이 너무 많이 돼요. 정말 이거 도움 너무 많이 됩니다. 예. 정말 감사한 그런 답변이었고요. 예. 네, 이 세금은 사실 우리 부동산 전문가분들도 잘 몰라요. 요즘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저희 찾아오시는 고객분들 중에 예. 실제로 세무사분들이 계세요. 오. 근데 자꾸 세금을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아니 도대체 왜 그걸 왜 자꾸 저한테 물으시냐고 하는데 본인께서도 너무 복잡해서 상담을 너무 쉬웠더니만 그러니까요. 감을 잃으셨다. 예. 이런 실제 고객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세제를 좀 정확하게 알려면은 네. 그때 흐름에 맞춰 가지고 네.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소리 났어요. 지금 시점에서 공부하려면은 과거 걸 다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금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여러분 세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좀 들어보겠습니다. 주택을 두 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자녀분이 계시는데 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분양받은 거예요. 자녀가. 예. 부모님은 집이 두 채가 있고 그렇죠. 자녀분이 조정 대상 지역에 분양을 받은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되면 3주택자가 되잖아요. 완공이 되면. 그렇죠. 자, 그럴 경우에는 1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와 같은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민감한 네. 문제거든요. 갑자기 12%를 내라고 하면은 이 분양가가 6억이라고 하면은 엄청나죠. 7,200만 원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긍정적인 답변을 이렇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어떤 12% 안 부분이냐면 돼도 됩니까? 예, 왜 그러냐면 주택의 취득세는 네. 취득일 현재를 갖고 판정을 하고 그리고 이 세대를 갖고 주택수를 판정하는데 그 세대는 양도소득세하고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네. 양도소득세에서는 우리가 1세대 1주택 뭐 비과세 판정할 때라든지 네. 아니면 이게 중과냐 아니냐 여부를 판정할 때 실제를 갖고 판정을 하거든요. 실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의 집에 같이 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주소는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은 실질로 봐서는 같이 살고 있으니까 동일 세대로 보거든요. 그렇군요. 네. 맞죠? 근데 취득세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하. 취득세는
형식을 중요합니다. 실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같이 살고 있어요, 한 집에. 네. 근데 주소가 달리 되어 있다 하면은 네. 나하고 대표님은 별도 세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거를 잘만 활용하면 아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주택에 있어서 1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판정을 하고 네. 그리고 1세대 판정은 주택 취득 1을 기준으로 판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채를 갖고 있어요. 예. A주택이라고 하고 어머니가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한 채. 예. 그렇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같이 살고 있었겠죠. 네. 거기에 자녀도 같이 살고 있어요, 실제. 근데 그 자녀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아, 축하할 일이네요. 예, 축하할 일인데 이 자녀가 계속 동일 세대로 있다가 네. 이게 완공이 돼가지고 취득세를 내려고 하면은 아하. 주택 수는 세대를 갖고 판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두 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은 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 채겠네요. 아, 그렇죠. 그 세 채가 그 세 채가 이제 세 번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 맞아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죠. 근데 이때 자녀가 아까 그 준공 나기 전에 그 취득일 전에 주소를 분리시켜 놓습니다. 분리를 시킨다. 같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취득일 전에 주소를 분리시킨다. 아, 왜냐면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대 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취득일 현재는 부모님하고 독립된 세대 구성을 하고 네. 그 자녀 입장에서는 첫 번째 주택이겠네요. 조정 대상 지역에. 그렇죠. 그러면은 분양가액에 따른 1에서 3%의 기본 세율이 적용되겠네요. 근데 이때 또 주의해야 될 거. 또 있습니까? 팁. 뭐냐면 그러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무조건 주택을 취득할 시점에 주소만 분리시켜 놓으면은 다 빠져나갈 수 있겠네. 요라는 아, 그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 자녀가 네. 독립세대 요건을 충족하면은 당연히 맞는 말인데 네. 예를 들어서 아직 결혼을 안 한 결혼을 30세 안 한? 미만의 자녀예요. 20대. 예, 맞습니다. 아, 이런 20대까지 만으로 따지거든요. 네. 만 30세 미만 자녀는 설령 주소를 따로 이렇게 분리시켜 놨다 할지라도 네. 부모하고 같은 세대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 케이스에서 이게 성립이 되려면은 네. 최소한 자녀가 30세 이상 30대 여야 된다는- 이상이거나 여야 된다는 겁니다. 30대 이상이어야 그래야 된다. 독립세대 요건이 되니까. 그렇군요. 근데 30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할지라도 소득이 있으면 괜찮아요. 뭐가 자꾸 나오네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세법이 어려운 게 그거예요. 예외에 대한 예외, 특례에 대한 특례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 뭡니까? 30대가 안 넘어도 되는 특례. 예를 들어서 그 부모가 두 채를 갖고 있고 네. 자녀가 30세가 안 됐어요. 28살에 이제 분양을 받아가지고 완공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주소만 떨어뜨려 놓으면은 독립세대로 보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 30세 미만의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은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소득. 예. 그럼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어야 되느냐? 예. 그게 월 한 73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73만 원 곱하기 그러면 1년을 하면 얼마죠? 1,000만 원이 안 되는 거죠. 아하. 그렇게 높은 걸 요구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그 73만 원이 그게 갑자기 일시우발적으로 73만 원 요 소득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계속 그래요? 반복적으로. 그렇군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걸 어떻게 판정하냐면 1년 내에 소득을 갖고 판정을 해요. 주택 취득 시점에 1년 동안의 소득을 12로 나눠가지고 월 73만 원이 되면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월 73만 원. 예, 이거는 꼭 기억해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취득세 신고를 하러 가면은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서류를 그 발급을 해오라고 요청을 네. 할 거예요, 담당자가. 그 소득금액 증명원이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서에 신고 들어간 자료거든요. 네. 그걸 갖고 이제 판정을 합니다. 근데 억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나는 열심히 일했어요. 네. 근데 잠깐 휴직을 한 6개월 하고 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다고 그럴 수 하면은 있죠. 1년 거 합하면 73만 원 안 될 수 있거든요. 네. 억울하잖아요. 나 잠깐 휴직 상태인데. 네.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2년 동안의 소득을 갖고 73만 원을 판정하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제가 좀 엉뚱한 질문을 수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예. 왜 73만 원일까요? 이게 우리나라 중위소득의 40%를 요구를 하고 아,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중위소득에 곱하기 40% 함께 이제 73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생산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매년 오르고 있어요. 조금씩. 이 기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오르죠. 아, 일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이 40%가 한 70만 원 정도 됐거든요. 3만 원 올랐네요. 내년에 조금 더 오르겠죠. 또 오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을 판정할 때 좀 1년 동안의 소득, 예외적으로 2년 동안의 소득을 갖고 73만 원을 판정한다는 거 하고 그 소득이 일시우발적 소득은 인정이 안 된다. 계속 반복적이어야 된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요. 예. 그러면 이제 73만 원의 월 소득을 판별하는데 예. 내가 취득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인지 맞아요. 아니면 소급해서 1년. 직전 연도에 1년인지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소급해가지고 1년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뭐 작년도 소득이 아니라 예. 취득 시점으로부터의 1년. 맞습니다. 그럼 저한테 누가 상담해 주신 세무사 잘못 알려주셨네요. 직접. 직전 연도에서 그렇죠. 얘기하셨는데 예. 왜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큰일 날 뻔했네요 지금. 또 저한테 이제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네. 그런 또 질문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동안 학교를 다녔어요. 학생? 이번에 막 취직을 했습니다. 아 예. 취직해가지고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어요. 6개월. 그 상태에서 내가 주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그때 주소를 분리시켜 놓고 주택을 취득하면은 나는 지금 현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네. 소득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안 됩니까? 1년 동안으로 하면 73만 원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일부 지자체마다 조금씩 이렇게 담당자마다 판단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렇군요. 거의 대부분은 재직증명서를 요구를 하고 그동안 급여 이렇게 신고 들어간 것들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걸 받고 이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직장생활 소득에 생길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은 일단은 인정을 해줍니다. 동세. 그렇군요. 그리고 사후 관리를 하겠죠. 이게 약간의 재량이 가미되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꿀팁입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두 채가 있는데,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두 채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예.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또 취득하면, 예.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시키고, 뭐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 예.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만약- 제법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런 오해가 생기냐면은 오해입니까? 오해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임대주택은 뭐든지 주택수에서 다 제외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이 주택수에서 빠지는 케이스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첫 가지.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판정할 때. 종합부동산세 판정. 그때는 이제 빼고 계산하고 네. 두 번째는 양도세에서 거주주택이라는 주택을 팔 때 이 주택은 없는 걸로 봐요. 거주주택 비과세. 예. 그때만 빠지고 나머지에서는 다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아하. 근데 많이들 임대주택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주택이야 해가지고 뭐든지 주택수에서 제외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주택을 두 채 갖고 있어요. 네. 그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네. 만약 임대주택이 주택수에 들어가면은 내가 두 채를 갖고 있다가 세 번째 주택을 사고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기 때문에 12%. 그렇죠. 네. 근데 만약 임대주택이 없다 하면은 첫 번째 주택이네요. 맞죠. 그럼 분양가에 따른 또는 매매가액에 따른 1에서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잖아요. 갭이 엄청 커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임대주택은 취득세 주택수 판정에 있어서 무조건 들어가요. 무조건 들어간다. 예. 취득세 판정할 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례를 한번 보면은 네. 임대주택이 두 채 있는 상황에서 네.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또 하나의 주택을 취득할 때 음.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한 결과가 돼가지고 궁극적으로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예. 이 상황에서 다른 주택을 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상속주택은 부모님께서 이렇게 또 돌아가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 그렇죠. 이 당사자분도 새롭게 내가 원하는 집을 또 살 수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상속주택을 주택수로 포함시켜서 중과세가 되는 건지 궁금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왜 그러면 억울하죠. 말씀하신 대로
상속주택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네.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네. 받는 주택이거든요. 근데 그 주택이 포함된다고 하면은 내가 다른 주택을 살 때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예외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네. 상속주택은 그렇게 판정을 하면 됩니다. 돌아가신 날로부터 5년 안에 5년 안이면은 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돌아가신 날로부터 5년. 예. 그러면은 이 법이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때 발표를 해가지고 네. 시행이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거든요. 2020년 8월 12일이요? 예. 아, 그러면은 그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은 5년 내면은 주택수에서 포함이 안 되고 그렇군요. 5년이 경과됐다 그러면은 주택수에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법이 시행되는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이미 상속받은 사람들은 맞아요. 이미 상속 개시일로부터 즉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사람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법을 네. 갑자기 바꿔놓고 억울하죠. 5년 지나면 너 이제 포함할 거야 라고 하면은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상속받은 사람들은 법 시행일 그러니까 2020년 8월 12일 그때부터 해서 5년을 다시 기산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가 질문 하나 역으로 해볼까요? 답변할 수 있을까요? 네, 상속주택을 해보겠습니다. 단독으로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를 공동으로 받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자손들이 몇 분 계셔서 예를 들어서 있겠죠? 자녀들이 3분이에요. 3명. 근데 다 욕심이 있어가지고 포기 네. 안 하고 3분의 1씩 이렇게 갖는다고 했었을 아, 그럴 수 때 있겠죠. 그러면 3명 다 이 상속주택이 5년이 경과해가지고 다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면은 네. 한 사람이 상속받았을 때 하고 좀 차별성이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럴 것 예, 같은데요. 더 불리익이 같잖아요. 네. 협의해서 한 사람한테 가면은 그 사람만 이 상속주택이 이제 맞아요. 5년을 전후로 해서 포함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데 네. 이거를 3명이 나눠 가지면 3명 다 구속을 받을 수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예외를 주어지는 게 내가 이제 공동 상속을 받았다 하면은 네. 공동 상속인들 중에서 주된 상속인을 딱 한 명을 정해요. 그리고 딱 한 명. 예, 그 주된 상속인이 그 주택을 갖고 있는 걸로 보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에서 구속해서 이제 풀어줍니다. 그렇군요. 그럼 주된 상속인은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그 당사자분들 중에 뭐 누가 총대를 매겠다 이런 분이 나오시지 어떻게 않을까요? 되냐면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자. 아, 원칙은 있군요. 예, 그래야 많이 가졌으니까 주된 상속인만 보겠다. 그 다음에 이제 거주한 자, 거주한 자, 만약 거주를 아무도 안 했다 그러면 나이 많은 연장자. 연장자. 이 순서로 해가지고 주된 상속인을 정하고 그 주된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갖고 있는 걸로 보고 나머지는 주택을 안 갖고 있는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예. 자손 중에 쌍둥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장자는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쌍둥이 얘기하니까 대표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 네. 출생의 비밀 제가 쌍둥이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진짜예요. 연장자십니까? 제가 연장자. 아, 연장자시군요. 아,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도시에 상속받을 주택이 없어가지고. 아, 그러십니까? 제가 한번 사례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A 주택이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에요. 네. 근데 B 주택을 이번에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내가 B 조정 지역에 있는 새로운 주택을 한 채 더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상속 주택이 당연히 없다고 하면은 나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두 번째 주택이니까 아까 조정 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까지는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속 주택만 없으면 나는 일반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상속 주택이 있어가지고 제가 주택수에 포함되면은 나는 세 번째 주택이 돼가지고 네. 8%가 이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상속 주택에 대한 특례가 규정돼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야. 이 사례에서는 상속을 2018년 10월 달에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법 시행일 이전에 받았기 때문에 2020년 8월 10일부터 5년 동안은 이 주택은 없는 걸로 봐요. 그렇군요. 5년 안에 들어가네요, 지금. 아, 그렇네요. 예. 그래서 요 상속주택은 건 없는 걸로 봐가지고 이 세 번째 주택을 살 때 그 주택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비조정 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 결과가 돼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야, 역시 이게 아는 만큼 예. 하는군요. 그렇죠. 세법은 그래요.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
뭐 아는 만큼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게 됩니다. 세금 딱 그러면 뭔가 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어려울 것 같은. 근데 또 막상 들어보니까 예. 저는 이해가 제 이해력이 좀 이게 빠른 편은 아니거든요. 이해가 진짜요? 되는데 제가 이제 이해하는데 오래 걸려요 스타일이 원래. 대신 어. 이해를 한번 하면은 좀 그때 빨라져요. 제가 잘 설명한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이해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또 있습니다. 자, 요것도 또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오피스텔 얘기예요. 맞아요. 오피스텔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예. 자, 그분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새로 사려고 하세요. 취득을. 예. 이럴 경우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엄청 물어보세요. 왜 어렵냐면 그 네.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냐면 이게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에서의 맞아요. 오피스텔에 대한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네. 양도소득세는 뭐 재산세가 어떻게 나오든 말든 네.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 무조건 주택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취득세에서는 간단합니다. 이 오피스텔의 주택분에 대해서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으면 주택, 네.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으면은 일단은 요건 주택이 아니에요. 아하. 제일 중요한 게 재산세가 어떻게 과세되고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고 있다, 설령 주택으로 쓰고 있다 할지라도 네. 그러면은 얘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고 그렇군요. 그러면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다고 해가지고 또 모두 다 주택수에 들어가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아, 왜 그러냐면 법이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됐잖아요. 네. 그럼 그때 이후에 이렇게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것만 주택에 넣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설령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다 할지라도 주택세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예외된 예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기본은 그겁니다.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느냐 없느냐 야, 이 그리고 언제 재산세가 취득했느냐 되게 중요하군요. 중요해요.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으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종부세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예. 왜냐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을 그대로 끌고 가거든요. 네. 근데 얘가 실질 주거로 쓰고 있다 할지라도 업무용으로 과세가 되고 있으면 종부세 안 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것도 한번 사례 한번 네네. 살펴볼까요? 내가 오피스텔을 2개 갖고 있는데 네. 하나는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나오고 있고 네. 하나는 주거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C주택을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먼저 A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되느냐 안 하느냐. 얘는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여지가 없겠네요. 그쵸. 얘는 주택수 제외. 제외. B 오피스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네요. 네. 근데 그때도 취득 시기를 반드시 확인하라겠죠. 취득 시기. 예, 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을 했네요. 그렇네요. 그럼 얘는 설령 재산세가 주택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제외. 아, 또 제외.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의 첫 번째 주택이니까 그러네요. 12%가 아닌 1에서 3%의 기본세율을 야.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아, 좋네요. 네. 심화학습 한 번 더 해볼까요? 심화학습. 네. 네, 이번에는 할 수 있을지 할수 모르겠지만 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겁니다. 네. 이번에는 도전. 주거용으로 2개를 쓰고 있어요. 이번에 둘 다 주택이라고 했을 때요. 주거용으로 이제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아, 둘 다 주거용으로 재산세 과세되고 있을 때. 그러면 날짜만 취득 날짜만 보면 된다겠습니다. 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했는지 이후에 취득했는지. 하나는 이전, 그렇죠. A는 하나는 지금 이후. 이전, B는 이후. 이후. 그러면은 이 C주택은 2주택으로 두 번째 집을 취득하는 걸로 그렇죠. 판별하겠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 그러니까- 맞은 거예요? 맞아요. 아, 예. 그러니까 보면은 A주택은 주택수에, A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고 네. B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나는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거니까 네.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그렇군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아, 이게 이번 케이스는 좀 중과세를 당하는 케이스네요. 네, 맞습니다. 야, 이 오피스텔이 이게 주택이냐,
아니냐 왔다 갔다 하기도 맞아요. 하고 얘 태생 자체가 좀 애매한 친구인데 맞아요. 이렇게 또 취득세에서는 또 좀 좀 예외 다른 이런 규정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저는 이 팁을 예. 제가 오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 정말 다행이죠. 예. 자, 그럼 다음 질문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도 또 이제 또 몇 분께서 상담받을 때 자주 나오는 거 우리가 한번 질문 다 추려본 것들인데요. 예. 이런 겁니다. 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 그 조정 대상에 있는 새로운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그럼 두 번째 주택이겠네요. 두 번째 집을 조정 대상 지역에 살 때 얘긴데 그렇게 하면 2주택자가 돼서 8%의 취득세가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주택을 사고 예. 종전에 보유한 주택을 바로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많이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도 예. 바로 팔 건데 8%의 취득세를 내야 되는 겁니까? 만약 그렇게 8%의 취득세를 납부한다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억울하죠. 왜냐면 나는 어쩔 수 없이 한 채 팔고 사면 좋은데 네. 어쩔 수 없이 이게 안 팔려가지고 일시적으로 먼저 취득하고 그 이렇게 네. 판 케이스인데 네. 우리 양도세하고 한번 양도세로 잠깐 가보면은 네. 우리가 양도세에서 가장 큰 혜택은 비과세거든요. 세금을 안 내는 거. 근데 그 비과세 대전제 조건은 양도 1년째 한 채여야 돼요. 네. 근데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네. 양도 1년째 한 차만 있다가 팔면은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이게 안 팔려가지고 나는 미리 사놨어요. 계약을 해놓고 그 잔금 치르기 전에 얘가 팔면 좋겠는데 안 팔려가지고 얘를 어쩔 수 없이 취득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종전에 있던 주택을 팔면 네. 양도 1년째 두 채라 원칙적으로는 비과세를 못 받잖아요. 네.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일시적으로 이 주택인데. 그래서 비과세에서도 특례를 줍니다. 그게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거거든요. 일시적 2주택이요. 예. 즉 새로운 거 사고 일정 기간 안에 종전주택 팔아. 그러면은 양도 1년제 두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해줄게 한 채로 봐가지고 그렇군요. 그 내용이거든요. 네. 취득세에서도 그걸 그대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대로. 예. 그러면 내가 한 채를 갖고 있다가 새로운 걸 삽니다. 네. 당연히 주택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네. 주택이니까 8%의 취득세율이 적용돼야 되는데 원칙은 이걸 사고 몇 년 안에 일정 기간 안에 이거 팔면은 얘 취득세를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몇 년 안에 팔아야 될까요? 몇 년일까요? 우리 양도세에서는 그렇죠. 3년, 그러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이제 3년이라고 네. 하고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1년이라고 이렇게 네. 하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도입을 그대로 해가지고 도입해서. 지금 내가 취득하는 신규 주택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네. 새로 살 집이. 예, 그렇죠. 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집, 종전 주택이 만약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하면은 네. 3년 안에 팔고 아하.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1년 안에 팔아. 이렇게 이제 이 세팅. 양도세와 또 이게 연관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군요. 근데 그렇군요. 차이점이 있어요, 양도세하고. 어떤 차이점이죠? 어떤 차이점이냐면 조정에 있을 때 네. 1년 안에 이렇게 파는 건 동일한데 네. 양도소득세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제 전입을 해야 돼요, 1년 안에. 그렇죠. 전이. 전입을 안 하면은 비과세 못 받거든요. 네. 근데 취득세에서는 그 전입 요건은 없다는 거. 그렇군요. 예. 맞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면 이게 쉽게 외울 수 있을까요?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여러분. 예, 네, 그럴 수밖에 취득세와 양도세에서도 다 일시적 2주택이 있는데 예. 약간의 차이가 예. 이 전입의 의무에 있어서 그렇죠. 차이가 좀 있다. 맞습니다. 틀은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신규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에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가 기존에 살던 주택이 비조정이면 3년, 얘가 조정에 있으면 1년 안에 1년. 팔면 된다. 취득세는 전입은 없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또 질문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택을 이제 매매로 취득할 때, 예. 뭐 이때 이제 높은 취득세를 적용받게 되는 게 그렇죠. 이제 저희가 그동안 봤던 이제 8%, 12%. 네, 맞아요. 그런 건데 증여를 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증여도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 예. 증여는 어떻게 적용받는 것입니까, 이게? 당초에 정부에서 그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는 네. 매매로 취득하는 거 네. 워낙 주택을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매매로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중과할 예정이었어요. 예정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막아놓으니까 이제 사지는 않는데 네.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팔지 않고 증여를 하는 겁니다. 자녀분들에게. 예. 그럼 증여로 이렇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율이 좀 적었거든요. 네. 매매로 가면은 아까 8%, 12%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 증여로 이렇게 받으면은 3.5%의 낮은 취득세율이 적용됐거든요. 그동안. 그랬군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안 되겠다.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12%의 취득세율을 중과하겠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매매로 취득했을 때뿐만 아니라 증여로 취득했을 때도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증여도 12%를 맞출 수가 있다. 예. 대신에 8%짜리는 없어요. 그냥 12%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이제 매매하고 증여하고 이렇게 비교했었을 때는 네. 매매는 실제 거래 금액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거래 금액을 갖고 아까 뭐 기본 세율이냐 8%냐 그렇죠. 12%냐 이렇게 적용하는데 증여는 거래 금액이 없잖아요. 네. 거래 금액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한 금액, 그러니까 그래서 주택 공시가격 공시가격을 갖고 기본적으로는 3.5%를 적용하고 네. 중과 요건이 충족된다 그러면 12%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중과 요건은 어떻게 어떤 되냐면 거예요? 첫 번째는 두 가지 요건이에요. 네. 첫 번째는 그 주택 증여 이렇게 내가 받는 입장이잖아요. 네. 증여 받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계속 조정 대상 지역이네요. 포커스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 증여받을 시점에서 주택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에 한해서 12%를 적용한대요. 아, 그러면 공시가격 3억이 넘지 않는다면 그럼 괜찮죠. 그럼 괜찮습니까? 예. 그럼 요 얘기를 거꾸로 돌려보면은 첫 번째는 증여 받아들려고 하는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네. 공시 가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3.5%네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공시 가격이 3억 미만이면은 아, 예. 그럴 경우에도 뭐 12%는 적용될 여지가 없겠네요. 그렇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증여를 받을 때는 내가 지금 증여받으려고 하는 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주택 공시 가격이 얼마인지 그거부터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여가 뉴스에 보면은 뭐 늘고 있다. 늘고 라고 있어요. 하는데 예. 참 이게 세무사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예. 우리 개인분들이 이거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 특히 이제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배우자들한테 많이 증여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와요. 배우자들에게 왜냐면 배우자한테는 6억까지는 그냥 줄 수 있잖아요. 세금을 안 내고. 세금 안 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자들한테 이제 증여가 많은데 그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네. 증여세입니다. 증여세. 왜 그러면 종부세는 당연히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보다 나눠서 갖고 있으니까 줄겠죠? 아, 종부세는 주는데 취득세가 12%가 되면은 취득세가 12%가 되고 엄청 높은 세율이 적용될 아하.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이따 그 사례는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특례. 특례. 항상 뭐든지 특례가 있어요. 원칙과 예외와 특례. 맞습니다. 아까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네. 그 주택이 공시가격이 3억 이상이면은 3.5%에 대한 증여취득세율이 아닌 12%가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유일한 예외가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는 예외예요. 없어요. 둘도 아니고 하나. 예. 뭐예요?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그 주택이 3억 원이 넘는다 할지라도 할지라도. 주는 사람 입장에서 네. 이 주택 한 채밖에 없다고 하면은 그때는 아하. 예외를 적용해서 12%가 아닌 3.5%의 기본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쉽게 겁니다. 말하면 부모님이 다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인 거를 맞아요. 주실 경우에 예. 근데 조금 이상하죠? 취득세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모가 한 채만 갖고 있다가 자녀한테 주는데 네. 자녀가 10채를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법이 그렇게 아, 주는 그렇게 돼 사람 있습니까, 법이? 기준으로 해서 1세대 1주택자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주택이 여러 채 있다 할지라도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사례를 한번 갖고 네. 설명드려 볼게요. 아버지가 네. 자녀한테 이제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이렇게 소재하고 있습니다. 네. 주택 공시 가격이 3억 원이 넘어요. 이상입니다. 넘네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만약 1세대 1주택, 요 주택 한 채밖에 없다고 하면은
당연히 자녀가 주택이 여러 채 있다 할지라도 네. 3.5%의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데 네. 아버지가 주택이 뭐 한 채가 아니에요. 뭐 두 채 이상입니다. 어허. 그런 경우는 12%. 그러니까 거의 4배가 이렇게 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도 머리를 쓸 수 있잖아요. 어떡해요? 왜냐면 조정 대상자격에 있어도 네. 3억 원 이상일 때만 12%가 적용되기 그렇죠. 때문에 내가 주택 공시가격이 7억 원인데 40%만 증여를 받는다고 하면은 내가 증여받는 공시가격이 3억 원이 안 되잖아요. 2억 8천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럼 나는 빠져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하. 라는 건데 이것도 잔머리 쓸까봐 지분으로 증여받을 경우에도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갖고 3억 원 이하를 그렇군요. 판정한다. 그래서 뭐 잔머리 쓸 필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잔머리가 다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이 넘는다 할지라도 네. 이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뭐 주택 가격이 상관없겠죠. 그냥 그렇죠. 3.5%의 이제 기본 세율을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가 됐습니다. 예. 이거 되게 중요한 중요해요. 팁이네요. 예, 왜냐면은 저랑 상관이 없지만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이 다주택자 모르시는 맞아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증여취득세율을 거의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굉장히 단순했으니까. 근데 요즘은 증여할 때 반드시 취득세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이 종부세, 네. 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엄청 커지면서 맞아요. 이 단독 명의인데 이거를 이제 배우자분에게 이제 증여하는 사례가 종부세 부담이 너무 크니까. 네, 늘고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이럴 경우에도 이게 증여세율 12%가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 15, 예. 12%가 적용되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한번 이제 제가 사례를 들어서 한번 네. 설명을 해볼 텐데 네. 일단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늘었어요. 는 네.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주택 공시가격이 계속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90%까지 올린대요. 그러니까 작년에 주택 공시가격하고 네. 올해 고시된 주택 공시가격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거의 30% 전후로 많이 올랐어요. 근데 계속 올라요. 네. 얘가 오르니까 종부세 늘어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세율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게요. 더군다나 세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주택이 뭐 3채 이상이다.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이 2채 이상이다라고 네. 하면은 중과 세율이 적용되는데 중과세. 이게 일반 세율에 비해서 2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세부담 상한율이 이제 300%까지 오르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과거에 비해서 배 이상 느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올해 이제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이제 발부가 될 건데 아마 네. 그때 한바탕 난리가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택이 2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게 2개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고 했었을 때 중과세율도 적용받고 네. 세부담 상한율도 300%가 적용되기 때문에 네. 종부세 부담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누군가한테 준다. 자녀에게 주거나 배우자한테 준다. 그러면 한 채만 갖고 있는 결과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세율이 중과세율이 아니고 일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종부세가 많이 줄어요. 그래서 이제 증여를 많이 고려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취득세를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취득세 고려해야 된다. 제가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남편이 2개의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주택 공시가격이 8억 원이고 하나는 4억 원이에요. 네. 그래서 남편이 이 2채를 계속 가지고 있다고 했었을 때 종부세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면은 남편 입장에서는 인별과세니까 2개의 공시지가를 합하면은 12억 원이 되겠네요. 네. 여기에서 6억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종부세가 이제 부과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을 해보면은 네. 일단 세율 자체가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부담 상한율이 300%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하. 종합부동산세하고 농어촌 특별세 합해가지고 거의 87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너무 부담이 크니까 이 중에서 요 B주택을 배우자한테 이제 증여한다고 네. 했었을 때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주는지 한번 보면은 네.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A주택만 남겠네요. 네. A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8억 원이에요. 네. 그럼 6억 원 초과되는 2억에 대해서만 2억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세율이 이제 주택이 한 채니까 본인 입장에서 세율이 중과가 아닌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으로. 그다음에 세부담 상한율이 300%가 아닌 150%가 줄어요. 한으로. 그러면 870만 원 내던 종합부동산세가 120만 원으로 줍니다. 거의 이게
엄청난 예, 차이가 나네요. 엄청난 차이 나죠. 그럼 배우자는 뭐 종부세 안 냅니까? 배우자가 다른 주택이 없다고 하면은 배우자의 공시가격은 4억 원이잖아요. 네. 6억 원 미만이니까 안 내겠네요. 종부세는 증여를 하면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어요. 주택 수가 분산되고 공시가격이 나눠지기 때문에. 근데 취득세 한번 고려를 해볼까요? 취득세를 볼까요? 예. 두 채를 남편이 갖고 있다가 요 비주택을 이제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네. 그럼 요때 고려해야 될 취득 그 세목은 뭐냐면 첫 번째는 배우자가 받았을 때 취득세가 얼마냐. 네. 두 번째는 그때 그 증여세도 얼마냐. 증여세도 얼마냐? 예,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배우자한테 줬었을 때는 일단은 6억 원까지는 배우자 공제라는 게 적용돼가지고 공제가. 세금이 없어요. 다행히 요거 같은 경우는 비주택에 대한 주택 시세가 6억 원이기 때문에 6억 원 받아도 그래도 공제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겠네요. 요때 또 질문할 수 있는 게 왜 증여는 시세를 갖고 판정합니까? 아까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갖고 판정을 하는데 네. 증여는 시세로 증여 재산을 평가하는 게 맞아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이제 6억 원이기 때문에 일단 종부세 그 증여세는 없고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아까 취득세가 12% 중과가 되는 요건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이면 이제 12%가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비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이 넘네요. 넘네요. 그럼 얘는 12%가 적용되는 게 맞겠죠. 1세대 1주택자면은 배제될 수 있지 않습니까? 1세대 2주택자니까 그 특례 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겠네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공시가격 4억 원에 대해서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면은 취득세가 4,800만 원이에요. 엄청나요. 그럼 고민하겠죠? 그럼 이럴 경우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서 증여를 해야 됩니까? 취득세를 내고서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근데 또 근데 왜 부부 중에 남편 혼자 다 갖고 있대요, 지금? 그러게요. 골고루 지금 서로 이렇게. 처음부터 나누는 게 좋은데 그렇죠? 예전에 욕심이 있었나 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더 유리한 거예요? 너무 복잡해요, 계산이. 이런 질문을 요즘 최근에 네.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네. 보면은 아까 종부세 네. 세이브되는 금액이 보면은 네. 아까 870만 원에서 12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1년에 한 75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이브가 되겠네요. 근데 그 대신 취득세를 4,8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면 저 금액 취득세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종부세 세이브되는 금액으로 거의 한 6, 7년 정도 맞아요.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증여를 해가지고 한 6, 7년 이상 계속 이 주택을 안 팔고 갈 생각이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뭐 증여세가 12%가 적용된다 하지만 종부세에서 세이브가 되니까 뭐 할만하고 근데 나는 이 주택을 뭐 5년 내에 팔 거야. 네. 그러면은 차라리 증여를 안 하는 게 낫죠. 안 하는 게 낫다. 그냥 종부세 내다가 그냥 네. 매각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죠. 이렇게 좀 간단하게나마 그래도 비교를 우리가 한번 맞습니다. 나름대로의 전략을 이렇게 활용한 맞아요. 저위지를 올려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핵심은 그겁니다. 증여를 할 때 이제는 취득세까지 같이 고려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처음 듣는 분들은 약간 다소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근데 몇 번 이렇게 듣다 보면은 나한테 맞는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케이스를 알고 어떤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굉장히 세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도 몇 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그나마 조금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기가 나네요. 예. 그리고요, 요새 보면은 법인으로 이렇게 주택을 뭐 이렇게 취득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 개인보다 취득세가 많이 부과된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부과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법인? 아까 우리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몇 채인지 그리고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제 취득세율이 뭐 중과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따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만약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2주택자부터 중과가 적용되고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3주택자부터 그 중과가 적용되잖아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조정 대상 지역의 첫 번째 주택은 중과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비조정 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까지는 중과가 적용될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네. 여지가 있는데 맞아요. 법인은 지금 주택 수에 불문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 12%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1인 법인이라고 해가지고 한때 법인 설립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굉장히 매매 법인이 성행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제 포커스가 거의 대부분 주택을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법이 이렇게 개정된 이후부터는 주택 취득이 이제 올스톱 됐죠. 법인을 활용한 취득은 예. 올스톱. 왜 그러냐면 1% 네. 적용됐던 게 12%의 취득세율을 내면은 투자 수익률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투자 수익률을 이걸 커버해가지고 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샀습니다. 예전에 법인에서는 6억 원 이하기 때문에 500만 원만 냈잖아요. 500만 원. 지금 법인에서는 12%니까 6천만 원을. 6천만 원. 그러면 500만 원 냈던 게 6천만 원이면은 투자 수익을 통해 가지고 5,500만 원 이상의 투자 수익을 더 내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 지금 주택 취득을 많이 주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취득세 부분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주택 수에 불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여부에 불문하고 무조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네. 예. 참 뭐 투기를 막기 위한 예. 취지인데. 취지 그렇죠. 근데 너무 세죠. 네. 너무 셉니다. 그렇군요. 너무 치명적이에요. 그래요. 이 법인도 말입니다. 이 법인도 이제 개인처럼 혹시 주택 공시가격 네. 1억 1억 원이야. 원이야. 네. 이거 혜택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그건 됩니까 또? 예. 왜 그러냐면 아까 개인에서 말씀드렸듯이 투기 목적으로 보지 않는 주택이라든지 공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불문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본 세율을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법인한테 또 제외할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투기 목적이 없는 걸로 보고 그다음에 공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 편에서 살펴봤던 네. 투기 목적이 없고 공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그 대표적인 게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든지 네. 법인이 노인 목지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주택이라든지 네. 뭐 가정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기타 등등은 네. 동일하게 법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근데 그렇군요. 이 예외 규정에서 네.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는 아무래도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겠죠. 그래가지고 그 아까 이제 그 개인 편에서 제가 네. 아까 뉴스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싹쓸이 하고 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1억 원 이하짜리 이 법인도 예외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법인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유일한 예외이기 때문에. 네. 내가 취득하는 시점에서 공시가 1억 이하만 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나중에 맞아요. 넘더라도 예. 문제는 없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또 뭐가 거. 또 있습니까? 예, 중요한 거. 이게 모든 법인한테 다 적용됩니까? 예외 없이.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주의해야 될 법인이 있습니다. 네. 그 법인은 뭐냐면 네. 대도시 중과 대상 법인이라는 거예요. 대도시 중과대상법이. 예,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네. 내용은 간단합니다. 본점 소재지가 대도시 내에 소재하고 네. 있고 and 법인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법인. 이 법인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법이.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대도시라고 하니까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많이들 우리가 쉽게 통용되고 있는 용어는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예. 그러니까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에 소재하고 있고 법인을 만든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생 법인은 네. 설령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다 할지라도 네. 아까 1%의 취득세율이 아닌 몇 프로?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대도시 중과 대상 법인이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은 네. 취득세에서 두 가지 규정이 동시에 적용돼요. 중복 적용됩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아까 중과 제외 주택에 네. 해당하고 네. 또 하나는 중과 대상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라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12%로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도시 중과 대상 법인이 취득했을 때는 1%도 적용되고 12%로 또 적용이 되는데 법에서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 두 가지 규정이 중복 적용될 때는 높은 쪽 적용하래요. 그래서 또 참 복잡하네요. 예, 그래서 본점 소재지가 대도시 안에 있고 아하. 설립한 지 5년의 경과가 안 된 네. 법인은 설령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다 할지라도 12%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리하고 있는 이제 법인 중에서 네. 이 법이 막 개정됐었을 때 그때는 뭐 내용도 잘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했었거든요. 근데 묻지도 않고 네. 이 대도시에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인데 성남에 가가지고 성남에 1억 원 이하짜리 5개를 취득한 거예요. 근데 그 법인은 그래서 본업에 어떤 업무가 바쁘지 않았나 보네요, 좀. 모르겠어요.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1억 원 이하 예외 네.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네. 그냥 샀어요. 아. 그리고 이제 취득세 신고를 하러 지방자치단체에 갔겠죠. 근데 거기서 12%라고 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놀라셨겠네. 예. 이 취득세가 1%냐 12%냐 여부에 따라서 아까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그럼요. 근데 5개를 샀으니까 아, 그렇군요. 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초대석을 하면서 첫 시간 세금을 한번 우리가 한번 다뤄봤는데, 내용이 되게 어려울 거라고 줬어요. 지뢰 겁을 먹고 또 있었지만, 또 우리 세무사님의 어떤 말씀을 들어보니, 이거는 좀 우리가 이해를 해볼 만한 시도를 내 용기가 가져도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우리가 오늘 취득세 받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뭘 또 설명해 주실 겁니까? 취득세를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취득세를 완전히 공부했다. 이해를 해야지만? 이해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아, 그렇습니까? 네. 이해를 했으면은 다음엔 종부세 한번 가볼까요? 종부세요. 종부세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다주택자들한테. 그래서 종부세가 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왜 또 이런 수밖에 없고. 과연 종부세 부담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네. 그렇게 늘어나는 종부세 현실 속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네.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그래도 있긴 모색할 있습니까? 올만은 합니다. 네.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럼요. 그렇죠.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해야죠. 네. 여러분, 오늘 초대석 시간 도움 되셨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세금에 대해서 겁내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지병근 세무사님과 함께 취득세뿐만이 아니라 종부세, 또 양도세 등등 각종 세금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한번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우리 영상 올라간 후에 댓글로 여러분들이 또 이러한 부분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내용이 있으면은 저희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또 코너 이어가는데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1시간 넘게 이렇게 말씀 또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병근 세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너무 해야죠. 진행을 편하게 해주셔서 제가 너무 그러니까 무겁지 않은 분위기에서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